그럼 왜 낳았어요? 차가운 비수가 제 심장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최정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으로 그의 학비를 대고 결혼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 실패의 빚까지 대신 갚아주었던 그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남편 최동식 씨와 제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은 그들의 본심을 확인하려던 거짓말이었던 그 한마디에 자식들의 가면은 찢겨나갔고 잔인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한순간에 돈줄이 끊긴 쓸모없는 존재로 마치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의 먹잇감처럼 전락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을 맞은 강순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최동식 씨는 77이고요. 이 이야기는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품었던 의심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던 날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돈이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창밖으로는 봄의 기운이 완연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쳤던 그날. 따뜻한 햇살이 부엌 탁자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저희는 곧 닥쳐올 파국을 알지 못한 채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최정우, 며느리 박혜정, 그리고 딸 최유라와 손자 최민준까지. 온 가족이 모인다는 생각에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간장게장부터 잡채, 갈비찜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만들며 혹시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없을까 걱정하며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테스트가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혹시나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진심을 알아주고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희는 그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싸늘한 기운이 집안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저희의 오해이기를, 그들이 여전히 순수한 자식들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박혜정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빈손인 것이 무색하게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라며 능숙하게 저희 부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이미 집 안을 훑으며 혹시나 달라진 것이 없는지, 무언가 이득이 될 만한 흔적은 없는지 살피는 듯했습니다. 큰아들 최정우는 겉으로만 웃으며 제 옆구리에 혜정의 팔꿈치를 가볍게 붙였습니다. 그 어색한 미소 뒤에는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곧이어 딸 최유라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아가씨, 좀 늦으셨네요. 라고 묻자 유라는 혜정을 힐끗 보며 차가 막혀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나도 바쁘다고요. 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온 명품 핸드백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저희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카페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그때 손자 최민준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밥 다 됐나요? 라고 인사하며 재빨리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게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정우와 혜정은 저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정우가 물었고 저는 안방에 계시지. 얼른 들어가 봐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최동식 씨는 안방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예리한 눈빛은 이미 아이들의 모든 행동과 표정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모여 앉자 저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간장게장까지. 아이들은 역시 어머니 손맛. 이라며 감탄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박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집을 옮기게 됐어요. 이사 비용도 그렇고 여러모로 자금이 좀 필요하긴 한데 혹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저희가 어느 정도 맡아서 관리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혜정의 말에 큰아들 정우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세금이나 이런 거 신경 쓰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좀 대신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왕이면 건물을 매각하신 후에 저희가 굴려드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들의 말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오자 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솔직히 자식이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산과 연결돼 있으면 마음 한쪽이 시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 동식 씨를 바라봤고 그는 깍두기를 집어 한 입 먹은 뒤에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할 말이 있구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고는 제 심장이 얼어붙을 만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 재산을 날렸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손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최동식 씨의 입에서 우리가 전 재산을 날렸어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쨍하는 정적 속에서 며느리 박혜정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큰아들 최정우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시는 듯했습니다. 딸 최유라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는지 움찔했고 손자 최민주는 게임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살 길이 막막해서 너희가 조금씩만 도와주면 안 될까 싶구나. 새 자식이 돌아가며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만, 아니 둘이서 분담하며 35만 원씩만이라도 좋으니 그 정도만 보태주며 우리가 겨우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작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들, 며느리, 딸, 손자가 곰곰이 계산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35만 원씩, 그럼 2달이면 70만 원, 4달이면 140만 원.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대체 어떤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을까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25, 혈기왕성했던 저와 동식 씨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가진 것이라곤 오직 성실함과 서로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분식집을 시작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남편이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를 떼어왔고 저는 허리가 끊어질 듯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 터지고 여름에는 땀띠가 온몸을 뒤덮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분식집에서 몸으로 때우며 종잣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재래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어 건재상을 시작했습니다. 건축 자재를 나르다 보면 손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흙먼지가 쌓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가다가도 울리는 전화에 벌떡 일어나 새벽 시장에 뛰어가고 장마철에는 누수 잡느라 양동이를 양손에 들고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끼 굶지 않으려고 애써온 시간이 쌓여 지금의 작은 임대용 건물과 함께 우리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동식 씨는 나보다 4살 많은 77이고 성격은 저와 달리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력은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날카롭습니다. 저보다 먼저 상황을 캐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함께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늘 큰 다툼 없이 사업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를 높이는 법 없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무슨 일이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의 든든함이 있었기에 저도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자랑스러워야 마땅한 자식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이제는 다 장성해서 자기 인생을 살 나이가 되었고, 저희 부부도 그동안 워낙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자식들 품에서 편히 쉬리라 기대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저희 부부에게 갖는 관심은 사랑보다는 재산 쪽으로 기울어 보였습니다. 그런 느낌은 사소한 대화 속에서 스며나왔고 저는 그 미묘한 변화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그저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손자 최민주는 짧게 탄성을 뱉었습니다. 헐, 이제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물음 속에는 순수한 놀라움보다는 용돈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딸 최유라는 제 손목을 붙들고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말이 진짜예요. 건물도 담보로 잡혔어요? 그럼 내 몫은? 그 순간 정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몫은이라는 말이 그렇게 빨리,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큰아들 최정우는 갑자기 목소리가 가라앉아 험악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어이없는 투자를 하셨어요? 사기라뇨. 도박 같은 거라도 하셨어요? 왜 우리 인생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시는 겁니까? 그의 말 속에는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자신들의 미래에 닥칠 손해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박혜정은 손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희는 지금 합가를 하려고 이사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부모님 때문에 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혜정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 유라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내 명품백은 어쩔 건데요. 기껏해야 예전에 오빠 결혼할 때 좀 도와주고 내 목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를 향한 폭언 같은 말들이 정신없이 쏟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돈이 없다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는구나. 그저 어이가 없고 서글펐습니다. 손자 민주는 소파에 기대 있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진짜 망했네. 아빠, 엄마도 힘든데 이제 할머니한테 용돈도 못 받겠네. 저 등록금은 어떡해?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토록 물질적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느낌은 사소한 대화 속에서 스며 나왔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겉으로만 어머니, 아버지 힘드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왔지만 곧바로 건물 시세는 많이 올랐어요. 라는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며느리 혜정은 대놓고 솔직하다고 해야 할까요? 말끝마다 그 돈이면 우리가 전세금 올리는 거 쉽게 해결하겠어요. 라는 식이었습니다. 뭘 하나 도와드리겠다면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딸 유라는 독신으로 사는데 허영심이 좀 강했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건물주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부모를 이용해 어떤 멋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번 돈이지만 딸 입장에서는 내 몫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손자 민주는 한때 제 품에 안겨 할머니, 나 과자 사주세요. 하던 귀여운 아이였는데 이제는 핸드폰 쪽지를 보내 할머니, 용돈 좀 넣어주세요. 하고 곧바로 게임하러 가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저는 아침 공기를 마시며 남편 동식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요즘 애들이 어쩐지 돈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지 않았는데
다들 사는 게 빡빡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빠른 것 같아. 건물을 우리가 넘겨줄지 말지도 정해놓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요모조모 따지는 기색이잖아.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고 유언장 쓸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식들을 보니 좀 더 생각이 필요해 보이네. 그 순간 남편이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웃이 사기를 당해 집을 날렸다는 얘기를 했더니 큰아들 정우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건물을 정리해서 굴리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당하나? 그때 남편은 아이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건지 부모의 재산을 속으로 미리 헤아리는 건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지만 사랑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 동식 씨가 어느 날 제게 제안했습니다.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정말 돈이 없다 하면 저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그게 궁금해. 저는 자식을 뭘 시험하냐며 반대했지만 남편은 오래전부터 움츠러든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곧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시점이 오면 적어도 우리 재산이 어떻게 쓰일지 판단해야 해. 자식들의 본심이 이렇다 하면 우린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거고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거짓말과 의심으로 시작하는 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사실 그대로를 모른 척 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 하는데 속이 따로라면 그건 더 슬픈 일이니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난 같이 해줄게요. 다만 너무 큰 상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계획하게 되었지요. 날씨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었고 밖에서는 개나리가 시들고 대신 연두빛 잎사귀가 무성하게 올라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식들의 본심을 시험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아침 햇살이 잠깐 따뜻하게 비출 때 거실에 앉아 전화를 돌렸습니다. 딸 최유라에게, 큰아들 최정우에게, 그리고 며느리 박혜정에게 하나하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으로 잠깐 올 수 있겠니? 너희 모두를 함께 보고 싶구나.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곧이어 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일요일 오후가 괜찮을 것 같네요. 오빠랑 시간 맞춰서 갈게요. 근데 할 말이 뭔데요? 어머님, 저희 집도 곧 이사할 예정인데 간 김에 건물 관리나 재산 관련 얘기도 해볼까요? 며느리 혜정의 메시지였습니다.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딸 유라에게서도 답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아니죠.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혹시 용돈이나 뭐 그런 건가 하하. 유라의 메시지에는 농담처럼 포장된 계산적인 속내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최민주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할머니,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는 거죠? 돈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가보긴 하겠습니다. 손자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살짝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가 부르면 달려오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돈 얘기는 그렇게나 바로 꺼내는구나 싶었지요. 이러다 정말로 우리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일지 상상하니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반응에 남편 최동식 씨는 그저 묵묵히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주말이 오기 전 부엌을 오래도록 정리하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온다는 생각에 맛있는 것들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간장게장부터 잡채, 갈비찜 번거로워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만들어 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봄내음이 물씬 나는 나물을 몇 가지 곁들이면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애정, 어린 음식을 차려놓고 그날의 테스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정성스러운 밥상이라도 대접하자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동시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봄의 한가운데 푸릇푸릇한 잎사귀들이 부는 바람에 살랑대는 날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반찬을 다듬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장갑을 끼고도 그 떨림이 전해져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 부부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 최동식 씨는 늘 그렇듯 과묵하게 저를 거들고 가끔은 작은 농담으로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 했습니다. 이건 밑반찬 하다가 남으면 내가 몰래 새벽에 먹어도 되는 거지. 당신 밤에 짠 거 많이 먹으면 혈압 오른다니까. 아유, 그럼 간장게장은 낮에 슬쩍 집어 먹어야겠군. 서로 웃으면서도 그 속엔 어쩐지 껄끄러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식들의 진심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한구석을 후볐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부부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조금 억울함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새벽 장사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분식집 문을 닫지 않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와중에 자식들 학비 대주고 결혼 지원해주고 집 대출 갚아주고 그렇게 평생을 아이들에게 주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건 재산은 언제 주실 거예요? 같은 말뿐이라면 정말 마음이 시렸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그저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나이 들면 철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점차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동식 씨는 그래서 더 단호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돈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린 우리 노후를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해. 애들한테 헌신했다가 버림받는 노인들 사례 얼마든지 있잖아. 그의 말은 정답처럼 들렸습니다. 남편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지. 자식들이 챙겨줄 거란 환상만 붙들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의 노후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였습니다. 얼마 후 대망의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조금 흐렸고 바람 속에서 약간의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 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부엌에서 장갑을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희 평생을 바친 사랑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그들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일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나이에 자식한테 돈 달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돈 없으면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되잖아요. 왜 우릴 끌어들여요? 우린 우리 가정도 힘들다고요. 며느리 박혜정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저희를 돈을 뜯어내려는 낯선 존재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님 손맛이 역시 최고네요. 라며 능글맞게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복수라도 하듯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큰아들 최정우는 눈을 부릅뜨며 남편 최동식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어이없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기라뇨. 저희가 부모님 뒷바라지 안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 때도 엄마 아빠가 도움 주셨다고 해도 나름 간섭도 참아드리고 효도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부모님이 이렇게 무책임하시니 우린 당연히 아까며 건물 관리며 싹 다 처리하겠습니다. 정우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효도한다는 말에 속아 살아온 저에게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재산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 최유라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내 명품백은 어쩔 건데요? 기껏해야 오빠 결혼할 때 좀 도와주고 내 목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 몫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유라는 거의 울먹이며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자기에게 닥친 것처럼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의 불행에는 눈 하나 감지 않으면서 자신의 명품백과 미래의 몫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서슴없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모습.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애써 차려놓은 밥상 위에는 정적과 함께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던 갈비찜은 식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온도 차이에 저는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손자 최민주는 소파에 기대 있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진짜 망했네. 아빠, 엄마도 힘든데 이제 할머니한테 용돈도 못 받겠네. 저 등록금은 어떡해?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토록 이기적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참혹해서 저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이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인가? 그저 돈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었던 관계에 불과했던 건가? 저희의 작은 시험은 이토록 잔인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돈에 대한 욕망이 저들의 얼굴을 무섭게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바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괜찮다. 저희가 부모님을 책임질게요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몫과 미래의 손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남은 음식을 바라보니 기껏 마음을 담아 만들었던 음식들이 너무도 허망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파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박혜정은 결국 입을 삐죽 내밀고 세상에 저희는 이사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툴툴거렸습니다. 큰아들 최정우는 부모님이 이렇게 무책임하니 우리는 앞가며 건물 관리며 싹 다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딸 최유라는 내 몫은 어쩔 거냐며 악을 썼습니다. 저희를 향한 폭언 같은 말들이 정신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으로 가득 찬 자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불만을 토해내고는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뛰쳐나간 그 자리는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딸도 분이 안 풀린 듯 한참을 되들다가 저도 갈래요. 이런 집에 있을 이유가 없네. 라고 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손자 최민준마저 대충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닫고 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안은 어둠 속에서 더욱 적막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차가워진 갈비찜을 맥없이 젓가락으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속이 시끄러웠는지 밥 한 숟가락도 못 삼키겠더군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 한마디 말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목이 메어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의 본심을 알기 위해 벌인 이 일이 결국 우리 부부의 마음을 이토록 갈기갈기 찢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열심히 차려놓은 반찬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식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낮에 있었던 일들이 마음에 걸렸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더군요.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달도 구름에 가려서 흐릿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짓을 했나? 남편은 조용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우리를 원망할 줄은 몰랐지만 언젠가 확인해야 할 일이었지. 그래도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잠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남편 말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동안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함께 겪어왔는데, 막바지에 자식들 문제로 또 이렇게 큰 상처를 받다니 억울하고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최동식 씨는 조용히 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한때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는데 상가 임대 계약 문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분이 생긴 변호사입니다. 평소 말수도 적고 꼭 필요한 이야기만 딱딱 짚어주는 스타일이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아무리 가짜 상황이라지만 저희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었지요. 사실 이미 자식들의 민낯을 확인한 마당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 부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날은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무거워서 길을 걸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푹 꺼져 있는 듯했습니다. 사무실 건물 입구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저를 감쌌습니다. 고 변호사는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남편은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고 변호사님, 사실 우리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 있어 찾아왔네. 우리가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가정했더니 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려버리더군. 그래서 말인데 진짜로 우리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아이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고 변호사는 초조한 기색 없이 천천히 설명을 들어주더니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단히 알려주었습니다. 신탁 설정을 해서 건물 소유권을 일정 기간 동결하거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식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계약을 통해 일부 예금을 사회복지재단에 낼 수도 있고, 부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여행 자금이나 실버타운 입주 자금 등은 따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요. 남편은 그거다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몰아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부모가 돈이 없다면 아무 쓸모도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고, 그것이 사실상 그들의 진심인 듯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이 가족 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 부부께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시려면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확고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편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하네. 그래도 이게 우리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는 남편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먹먹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확실하게 준비해야겠다 싶었죠. 만약 정말로 우리가 늙고 병들어 거동조차 어려운 날이 왔을 때 돈만 기대했던 자식들이 등을 돌리면 그때는 더 참혹할 테니까요. 며칠 뒤 저희는 신탁 설정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에 하나둘씩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일정 기간 함부로 매매할 수 없게 만들고 임대료 역시 별도 계좌로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남편과 제 명의로 된 여행 및 실버타운 자금도 따로 예치했습니다. 동시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일부는 기부 계약을 체결했지요. 우리도 어차피 돈을 써봤자 많이 쓰지도 않을 텐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을 들은 며느리 박혜정이 다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딸 최유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았는데 제 기분과는 반비례로 찬바람이 도는 듯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혜정은 표정을 굳히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부를 하셨다면서요? 진짜로 하신 거예요? 딸 유라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엄마 아빠가 가진 돈 갖고 왈가왈부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남한테 기부하면 뭐가 남아요. 그들의 분노에 가득 찬 눈빛을 보니 저번에 재산을 잃었다고 했을 때보다 더 격앙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침묵했고
남편 최동식 씨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설명해봐야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을 거잖아. 이미 서류는 다 진행 중이다. 혜정은 한껏 상기된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돈이면 저희 전세 보증금 해결이 가능해요. 남은 일만 시키면 우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라도 손사래를 치며 비꼬았습니다. 내 목도 못 받은 채 이렇게 끝난다고요? 엄마, 진짜 좀 심하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동식 씨는 차분하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더니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며느리와 딸도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숨을 고르더군요. 마치 우리에게서 답을 얻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자 최민준이 느닷없이 우리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름아름 따라온 모양이었지요. 문 앞에 서서 우리를 힐끗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핸드폰 바꿔준다면서요. 그것도 사기였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돈 없다니 다 필요 없나 보네요. 그 말투가 얼마나 뻔뻔스럽고 동시에 가시가 돋친 것 같았는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뭐라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또 감정 싸움밖에 안 될 테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혜정은 역정을 내며 나갔고 유라도 험담을 퍼부으며 따라 나갔습니다. 집은 부모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손자 역시 툴툴거리며 엘리베이터를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서로 큰 소리를 내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 최동식 씨와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서류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우리가 의뢰한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마음이 너무 괴롭진 않으신가요? 남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괴롭지요. 그래도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으로 돈이 없다고 하자마자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자식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대를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결국 사람이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한다고 깨달았죠. 그날 집에 돌아오니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며느리, 딸, 손자 온 가족의 이름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자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어요. 우리 계획 다 틀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려고 이러세요. 기분은 말도 안 돼요. 그냥 저희 전세금이라 생각하시고 지원해 주세요. 내가 오빠보다 덜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적어도 공평하게 해주세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저도 제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아서 사세요. 이런 메시지들을 쭉 읽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대로 폰을 꺼버렸습니다. 남편도 방 안에서 에휴 하는 탄식을 내쉬더군요. 우리는 그저 둘이서 아침 대용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거렸습니다. 밥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기를 통해 속이라도 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창밖에는 햇살이 곱게 내리쬐고 있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밥상 위에서 코믹이라면 코믹한 상황 하나를 마주했어요. 남편이 라면을 먹다가 후루룩 거친 소리를 냈는데 마치 나지막하게 신음을 토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분위기가 싫어서 제가 살짝 웃어 보이며 말했죠. 당신 소리 좀 줄여요. 라면이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남편도 씩 웃더니 아주 작은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라면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니 고맙군. 별것 아닌 말에도 제가 피식 웃자 남편도 어깨가 조금은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마음을 달래는 순간에도 사방이 꽉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테스트했다가 억울하게 무너지고 또 자식들은 자기들 욕심만 내세우며 부모에게 상처를 주니
대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전화기를 잠시 꺼둔 채 재산 관련 진행 사항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을 다시 만나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지금은 물러설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모든 게 진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미뤄뒀던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규모 해외여행이라 해도 우리 나이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짧게라도 즐기고 싶었지요. 가까운 일본으로 가서 온천도 즐기고 조용한 시골 풍경을 구경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구름바다 위를 떠다니는 동안 저는 마치 모든 번뇌가 저 밑으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창가에 기대 작은 미소를 지었고 둘이서 가벼운 장난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신 온천 가면 너무 오래 들어 앉아 있지 말아요. 피부가 토마토처럼 빨개질라. 아이고, 그래도 모처럼 가는 거니까 배불리 누려야지. 그 짧은 대화가 한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일본에서 며칠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층 가벼워진 기분으로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제 실버타운도 계약하고 자식들하고는 거리 두고 지내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자. 늦었지만 이런 결정이라도 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건물 신탁과 기부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고 노후 자금도 따로 정리되어 있으니 우리를 더 괴롭힐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실버타운에 다시 가서 최종 계약을 마쳤습니다. 아직 당장 입주할 건 아니지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려는 거였죠. 거기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취미 생활과 강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도 상추며 고추 같은 거 길러서 라면이 질릴 때쯤 먹자며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좋지. 새벽에 물 주러 다니면 운동도 될 거고라며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딸과 며느리, 큰아들이 또다시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는 이미 전화기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만간 찾아갈게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으나 저희는 알림도 꺼둔 상태였지요. 만약 이제 와서 다시 찾아온다 해도 우린 여전히 대답은 같을 겁니다. 늦었다라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비 오는 날 밤, 이미 한참 전부터 예보되어 있던 비였지만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거실 한편에 작은 스탠드만 켜놓고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몹시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에게서 떠났고 우리가 먼저 등을 돌린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홀가분했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살짝 열어두자 빗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식탁에 놓인 커피 향과 비 냄새가 섞여 제 마음을 알싸하게 자극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비로소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정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자. 평생 일만 하느라 너무 참았잖아.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올 만큼 울었고 앞으로는 즐겁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식집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던 때,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며 기진맥진했던 때, 큰아들 결혼식 비용을 위해 통장을 탈탈 털어야 했던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의 돈줄로만 보는 아이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왔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를 다시금 느낍니다. 하지만 가족이든 타인이든 돈 앞에서 무너지는 관계는 결국 이렇게 끝을 맺는가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킬 건 지킨다는 사실 하나로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턴 남편과 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며 살아갈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족 안에서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는 것, 흔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낯선 일도 아닐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 돈 앞에서 때로는 사랑과 의리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